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활약을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독일 전차부대가 잘 싸웠다, 실력이 대단했다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전투력 갑이다, 진짜 강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죠. 이 불패의 이미지에 독일 전차부대가 거의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독일 전차부대는 왜 때문에 그렇게 잘 싸웠어? 우리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 비결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잘 싸운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치고받고 잘한다?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치고받고를 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전쟁사나 전투 사례를 공부할 때 그냥 흥미 삼아서, 시간 때우기 삼아서 하면 영국군이 예전부터 공격을 잘했대잖아, 영국군은 공격을 잘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됩니다. 또 독일군이 전쟁 준비를 엄청나게 해서 잘 싸웠다,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그냥 재미있었던 느낌만 남는 거죠. 우리는 항상 거기에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전쟁사, 전투 사례를 공부하고 나서 누군가 물어봐요. 영국군은 왜 공격을 잘했대? 이렇게 물어보면, 독일군은 준비를 왜 많이 했고 그 준비를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이 전투 사례, 전쟁사 공부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독일군이 잘 싸웠다, 전투를 잘했다, 작전술이 뛰어났다, 이렇게 할 때 이 표현들에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요소를 뽑아내봐라 한다면 독일군이 목표를 잘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줄 겁니다. 야전교범에 보면 전투라는 것은 부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다수의 교전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가 여러 교전을 포함하는 전투를 하는 핵심은 결국은 목표 달성입니다. 그렇다면 독일군의 전차부대는 목표를 잘 달성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목표를 잘 달성했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목표는 전쟁의 수준별로 다르고 작전의 단계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전투의 형태별로도 이 목표를 잘 달성했다는 의미가 다 다르죠. 이 각기 다른 목표들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이 작전인 겁니다. 작전을 풀어보면 만들 작자에 싸울 전자잖아요. 싸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목표를 잘 달성했다고 할 때 전쟁의 승리가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히틀러의 잘못된 왜곡된 오판의 결과인 전략 목표 말고 독일 전차부대의 작전적 목표를 중심으로 한번 전차부대를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제2차 세계대전의 초반부에서 독일 전차부대가 마치 번개처럼 서유럽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연합군 진영을 막 휘저어 놓을 때 독일 전차부대의 작전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독일군 작전 계획, 작전 명령을 봐야 되죠. 어디에서? 우리 이 컨텐츠에서. 그 작전 계획이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황색 작전, 황색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프랑스 침공작전 제1단계 계획이죠. 이 작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뭡니까?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의 국경이 접한 지역에서 메즈강을 도하하는데 이 국가의 방비가 가장 적은 아르덴습 돌추브 방면으로 전차가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작전의 핵심이 뭐였어요? 보병 위주의 독일군 A집단군이 프랑스군과 격돌하는 그때에 기갑부대, 차량화부대, 기병부대를 상당히 보유한 독일군 B집단군이 신속히 적지역으로 기동해 들어가서 프랑스군의 방어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방어 균형이 왜 무너지냐? 어떻게 무너뜨리냐? 마지노선에 군대 잔뜩 갖다 놨는데 A집단군에 올 것으로 대비해서 네덜란드 쪽에 군대 다 보내놨는데 그 중간으로 들어오니까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계획은 사실 1938년부터 1939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 번 수정 보완을 거쳐서 완성한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계획만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휘소 훈련,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죠. 부대가 있다 치고 두뇌를 총활용해서 오늘날 그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전에서는 실기동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고 나서 모여서 사후 검토도 하고, 이거를 이제 1년 이상 하면서 이제 푹 묵힌 거예요. 그러다 무슨 일이 있었다? 1940년 2월 18일에 만슈타인 장군이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A집단군이 주공이었는데 B집단군이 주공으로 바뀌게 된 것이 이 1940년 2월 18일의 사건이죠. 목표는 파리 점령. 그 파리 점령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간 목표를 뭘로 삼았었다? 스당으로 삼았었다. 이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전술이 몇 가지 있었는데
프랑스군이 최소 배치된 지역을 확인을 해서 그것을 돌파를 하고 돌파구가 형성이 되면 중심으로 깊숙이 기동을 한다. 그리고 돌파부대가 중심으로 기동을 할 때 혹은 중심으로 기동하기 전에 최소한의 부대로 프랑스군의 측후방에서 그냥 기동을 해가지고 그 부대가 프랑스군을 견제에 고착을 시킨다. 이게 독일군이 선택한 전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독일군 전차부대에 부여된 전술 과업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봐야 되죠. 작전 계획과 명령을 봤을 때 돌파, 중심 기동,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럼 뭐 전차니까 그냥 방어 부대를 돌파를 막 해가지고 전차니까 동심으로 막 달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돌파라는 게 쉽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기동.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심 기동이라는 거 그까이 거 그냥 냅다 엑셀 밟고 전차 몰고 프랑스가 지금 막 지나가가지고 파리로 들어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준비할 게 산더미입니다. 중심 기동을 하려면. 그것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돌파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돌파하면 뭘 떠올리죠? 축구, 농구 같은 데서 페넌트레이션, 단독 드리블에 의해 가지고 막 가는 그 돌파를 떠올리잖아요. 개념적으로는 조금 비슷하지만 군사작전에서의 돌파라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돌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적의 방어 체계, 방어의 지속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 기동으로 하는 돌파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것은 적의 부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경멸하기 위해서 적 방어 진지의 전투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돌파구를 형성하는 돌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돌파해서 막 들어가는 돌파가 있고, 돌파구를 일단 파놓고 결정적인 부대를 그 돌파구로 집어넣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의 돌파가 있다는 거예요. 독일군 전차부대가 선택했던 돌파는 그러면 무엇이다? 공격 기동으로서의 막 들어가는 돌파다. 그래서 이 공격 기동을 위한 돌파의 작전 계획이나 지시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는 결정적인 접촉을 니네 하지 마라 전차부대, 그리고 전투력을 잃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돌파해서 들어가라고 해놓고 접촉하지 마라, 전투력을 잃지 마라. 독일군 총참모부에서 전차부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차부대라는 게 사실 보병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기동로 차단해놓고 대전차 무기로 쏘면 바로 무력화되죠. 이렇게 되면 독일군은 전체적인 작전 계획의 중요한 요소를 잃는 것이고, 이 전차라는 게 하나 잃으면 어서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충도 어려워. 그러니까 총참모부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딱 집어서 구대리안 장군한테, 그렇게 빨리 들어가지 마, 보병이랑 선 좀 맞춰,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구대리안은 아시다시피 그걸 못 참고 에이 몰라 내 맘대로 할래, 그러고 아르덴숲 돌파해갖고 연합군을 이제 덩케를 끝까지 몰아붙이죠. 그건 뭐 전장은 어차피 우연과 마찰의 영역이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건데, 그거 만약에 잘못됐더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독일군은 너 원래부터 그렇게 돌파를 잘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교육훈련, 두 번째 교육훈련, 세 번째도 교육훈련입니다.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 독일군이 매년 전차부대 장교들을 비밀리에 못 보내게 돼 있으니까 소련에 보내가지고 3개월 동안 현지 교육훈련을 시켜요. 어디에서 교육훈련을 시켰냐면 우랄 지역에서. 우랄 지역은 어디고 그 특징은 뭐냐? 여기가 이제 소련의 무기 공장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전차부대들이 이 일대에 있었어요. 소련군 전차부대들이. 그러니까 그 충분한 훈련 지원을 받은 가운데 훈련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지형이, 거기 우랄 지역이 산악도 있고 구릉도 있고 강도 있고 평지도 있고 굉장히 서부전선과 유사한 지형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전차부대 훈련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그 다음은 뭘 했냐면 혹독한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그 회고록 같은 데를 보면 말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뭐 전쟁 전에 잠깐 시킨 게 아니라 10년 내내 특히 체력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켰는데, 체력 검정 기준도 높았고 그것을 못 넘으면 야간에도 체력 단련을 시켰대요. 그리고 주말에 밖으로 안 내보냈답니다. 군사교육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말에 안 내보내면 그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훈련 합격 못하면 밤새 훈련 시킬 거야, 이 말보다 너 주말에 외출 금지, 이게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장교들을 어떻게 육성했냐면, 전차 지휘하는 지휘관 지휘자들을 바퀴 달린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마에스터로 육성을 했어요. 장교는 당연히 병사 과정부터 훈련을 받았죠. 독일군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병 기본훈련, 주특기 훈련 수준으로 전차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독일군 전차부대는 장교부터 병사까지 그 계급을 막론하고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바퀴 달린 차량, 이것의 면허를 다 따야 됐어요. 그런데 이 면허가 그냥 종합코스 통과하면 띡 주는 게 아니라 평지, 야지, 험지, 이거를 단계별로 다 통과해야 면허를 주는 거예요. 특히 주간 기동, 야간 기동 따로따로 평가를 했어요. 밤에 운전하는 게 힘들어요. 운전 마스터 수준이 아니면 전차 부대원, 전차 장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휴 뭐 조종 잘하면 뭐 타고 나가고 잘하면 되겠네.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도 안 하죠. 독일군 전차부대가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진짜 미친 듯한 기동을 하잖아요. 그거는 정비 때문이에요. 조종만큼 중요한 정비. 독일군 전차부대의 모든 장병이, 특히
장교가 높은 수준의 정비 능력을 갖춰야만 했어요. 정비 자격증을 따도록 만들었어요. 정비 자격증이 없으면 진급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정비 교육이 4주예요. 정비 공장에 가서 정비를 4주 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돼요. 교육 실습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현장 정비 투입 빡세죠.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종 시험을 보는데 조종을 하는데 도중에 고장 미션을 줘요. 그냥 우리 야전에서 하는 것처럼 뭐 패드 갈고 뭐 저 무한궤도 끊어진 거 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망가뜨린 다음에 그걸 고치게 시켜요. 그걸 고쳐서 또 조종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지금 현재 2020년에도 이 정도로 훈련하는 부대는 없을 것 같은 정도의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실전처럼 이 말을 하려면 이 정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조종을 하고 정비를 한다고 장교가 될 수 있고 전차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차장 이상의 지휘자들은 조종시험 감독, 정비시험 감독관 임무를 줘서 그거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조종하고 정비를 지켜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타인의 실수, 단점, 장점 이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간부들만 잘 싸우면 되느냐? 아니에요. 병사들도 똑같은 수준의 훈련을 시켰어요. 왜? 전차에서는 장교가 죽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부사관이. 부사관이 죽으면 병사가. 그 병사가 전차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리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 한 명 한 명이 장교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다. 얼마 동안? 10년 동안. 그러면 이걸 했으니까 최고의 전차 부대를 갖추었구나. 출동하라.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지휘 훈련을 하고 전술 훈련을 합니다. 그럼 이제 3개월 동안 훈련하고 독일로 복귀하면 전차 훈련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무장이 금지가 돼 있죠. 그것을 제한당한 패전국이니까 소련에 가갖고 몰래 교육받고 오는 거잖아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여기서 골판지 판자 전차가 나옵니다. 자동차 혹은 자전거에 골판지 판자를 붙여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이거 90년대 초반, 중반에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 연병장에 그림 그려놓고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내가 전차장이고 이게 전차다. 그게 꽤 효과가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것보단 나아. 그렇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골판지 뭐 이런 거 붙여갖고 하는 그 모의전차 훈련이 끝나면 뭘 했냐면 사판 훈련합니다. 땅에 실제 지형과 유사한 축소판을 만들고 거기에 돌, 나무 같은 거 올려놓고 적하고 아군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적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뭐 이제 행동, 대응, 역대응, 역대응에 대한 역대응 이것을 계속함으로써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을 극대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것이고 실제 당시 유럽 군대에서 굉장히 유행했는데 서구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체스라고 생각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다음 훈련을 할 에너지를 보충 아닙니다. 시간이 남을 때도 훈련을 시켜요. 아주 잔인합니다. 암기 훈련을 하는데 카드 훈련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각자가 처음부터 어떤 지형으로 들어가서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는 대략의 그 지침을 받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데 있는 이동로, 기동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미리 다 그려놨지. 스케치를 하고 사진도 찍고 평면도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 이건 어디? 이거 할 때 뭐 해야 돼? 우회해야 됩니다. 이거를 게임처럼 만들어서 서로 보여주고 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됐구나. 이제 훈련 다 했으니까 이제 전쟁을 시작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 다음에 참전자 노하우 전수 시간이 있어요. 기본적인 훈련을 마치고 실제 전쟁을 해본 사람이 와가지고 야전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를 해주죠. 1차 세계대전 참전자들이 와가지고 참전 경험을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차부대원들 회고록에 다 누가 나오냐면 롬멜이 왔어. 롬멜이 가갖고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영웅이었으니까. 롬멜이 실제로 책도 쓰고 그 당시 굉장히 핫한 말하자면 군대의 셀럽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휘했던 전투 장소의 특성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것과 유사한 지형을 이제 데려가는 거야. 그거를 이제 스텝 라이드라고 하는데 전투 장소 혹은 전투 장소와 유사한 곳에 가서 저기에 저기 있었고 나는 여기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영화나 드라마 리허설처럼 끌고 나가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전쟁이 임박해 있으니까 좀 휴식을 취하면서 여유 있게 놔두질 않아요. 그렇게 안 해요. 세뇌를 시킵니다. 세뇌 수준의 정신교육. 여기서 뭘 하냐면 엄청난 강도와 치밀한 교육으로 정신교육을 해요. 독일이 왜 전쟁을 해야 되냐? 이웃나라를 왜 침략해야 되냐? 이 이유를 장병들이 한치도 의심하지 않게 정신을 개조시켜버려요.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 문화교육을 시키고 주변 국가에 실제로 장병을 보내요. 니네 나가 차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주면서까지 해외로 휴가를 가게 해서 외국 곳곳을 보게 해요. 그건 휴식 차원이 아니고 선진 문물을 보면서 우리가 왜 침략을 해야 되는지 알겠지? 저 땅이 우리 것이 된다면 어떨 것 같아? 그런데 저 땅이 과거에 우리 거였다? 서유럽으로 우리가 진출하면 굉장히 풍족하게 살 수 있겠지? 휴가 갔을 때 봤잖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약간 개인적인 해석이
분석이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납득이 가죠. 그리고 나서 장교들은 한층 높은 수준의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풍족한 문화생활을 누리게 만든 게 무슨 정신교육이야? 계획된 문화생활을 누리게 해요. 오페라, 합창단 공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보도록 후원하고 독려합니다. 바그너 오페라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게르만 민족정신, 독일의 개척과 모험, 도전과 확장 이런 게 팍팍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어 교육을 시킵니다. 프랑스어, 영어,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도록. 그리고 또 그냥 언어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러시아의 장교들이나 고위급 관료들과 매칭을 시켜줘요. 그렇게 하면 회화 교육도 되고 어떻게 보면 뭐 잘 걸리면 스파이 노릇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 뭐 적을 알고 적에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어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언어 교육에서 끝나지만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독일 교육의 무서운 점이에요. 언어와 함께 문화, 역사를 다 공부를 시켜서 결국 독일군이 독일군 장교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능력은 뭐냐면 프랑스인, 러시아인, 영국인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려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독일군 장교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전장 지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철저한 보안이었습니다. 보안 철저히 시켰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을 하고 프랑스를 공격하기 직전까지 고위급 지휘관조차도 독일 전차부대가 폴란드를 향해서 프랑스를 향해서 아르덴 숲을 지나서 스당 파리로 공격할 줄 몰랐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부대는 이랬다고 그래요. 훈련한다고 그래갖고 가자 야! 그러고 전차 탑승했는데 진짜 공격이야. 보안을 철저히 지킨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보안을 지키지 않았어도 폴란드나 프랑스가 대응한 그 장면들을 보면 독일 전차부대에 대응할 수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군은 이 모든 교육훈련의 과정이 끝났을 때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눈 감고도 파리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투 임무, 전술 과업에 숙달된 완전체에 가까운 전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독일 전차부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는가? 교육훈련을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 하면 최강의 전차부대라는 호칭이 그들에게 과하지 않다. 전차병으로서의 기본 훈련부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수천 번의 예행 연습을 통해서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999도 이상의 고온에서 99번 구워낸 고퀄리티 구중구포 주겸 같은 그런 부대였다. 최강의 독일 전차부대, 지금도 이 부대는 현대전장에 다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히틀러는 밉지만 독일 전차부대는 애증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애증의 핵심은 결국 그 부대가 옳은 일을 했다, 잘 싸웠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오늘날 강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전운을 얻을 수 있게 해줬다는 점, 우리는 그 점을 주목을 하는 것이죠. 독일 전차부대가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활약했느냐 이것은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프랑스군은 못 싸웠을까? 답답하고 동시에 궁금한 포인트가 있어요. 루이 14세, 야, 나폴레옹,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못 싸워? 당시에 대가리가 누구야? 그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게 되는 거죠. 이 프랑스군 총사령관에 대해서 변론을 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안쓰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이유를 알려고. 이 사람이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격투기를 배웠나 봐요. 근데 격투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주먹이 날아올 때 눈을 이렇게 뜨고 주먹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눈을 감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격투기 코치가 너 그렇게 계속 눈 감을랭? 감을랭입니다 오늘은. 어려웠다.